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법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모든 선거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려던 정략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환영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하며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거는 다음 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실률,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네, 3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면 나오겠지 기대를 네. 이번 주 내내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안 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다음 네. 주로 넘어가고 역대 최장 기록이 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네. 그걸 여러 설들은 많던데, 저도 이제 확실한 건 헌재만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추측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무슨 의견이 갈린다거나 아니면 기각이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결정문을 꼼꼼하게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평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일부에서 마무리가 됐다,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게 쉽사리 그냥 추측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이슈나 요소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또 요즘 헌재에 너무 많은 이제 탄핵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헌재로 다들 여야가 이제 제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할 건들이 많다는 거. 화요일 날도 지금 한 건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게 이슈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건들이 함께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업무가 일정 부분 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에 조금의 꼬투리도 조금의 허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한다. 그러니까 이르게는 지난주 금요일 예상했던 분들도 꽤 있었어요. 지난 7일에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7일을 넘기면서 이번 주 늦어도 오늘까지는 나올 것이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도 넘기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요. 넘어가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재에서 밝혔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하겠다. 이게 왜냐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이걸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맞습니다. 국가 신임도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분명히 이거 신속 안건으로 하겠다고 했고 정영식 주심 재판관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예. 자,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핵심만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은 일단 지규현 판사의 이 판결이 일단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70년 넘는 역사상 한 번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네. 날짜를 이번만 딱 한 번 했어요. 윤 대통령 그렇죠. 경우만 딱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 곳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또 그걸 뒷문을 또 확 닫아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네네. 이제 다시 날짜로 계속하라. 네.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체포 적부심 시간 이게 약 한 10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그 정도 시간이 걸렸으면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구속 기간을 이거를 또 뺏어 이것도 또 전례 없는 그렇죠. 형사소송법의 그 조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있어요. 불구하고 지규현 판사가 이 두 가지 크게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검찰 측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까지였잖아요. 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끝까지 하지 않았고 자 이 검찰 심우정 총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은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적용되거나 본인의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왜 인권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인권을 그동안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해서 구속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그동안 왜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럼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또 대검에서 서류 밑에 있는 검찰청들한테 내려보내면서는 일 단위로 하라고 또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너무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헌 요소는 구속 취소가 아니고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해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게 위헌이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바꾼 겁니다. 그 바꾼 법에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어요. 현행 법에 남아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법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어야죠. 지금 심은영 검찰총장 그것마저 닫아버렸어요. 즉시 항고는 안 하는 바람에. 아니 심지어 그 지기현 판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아니 그렇게 체포적 부심 사이에 들어간 시간은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그걸 빼도록 돼 있는데 그걸 산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 이건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더 하나 판사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논의가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 판사는요. 그 확실한 것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있거나 확실하지 않거나 의견이 분분하거나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에 있는 대로 해야죠. 왜 그런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 판사도 문제고 저는 그 검찰총장은 더더욱 문제고요. 검찰의 존립에 대해서 저는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 법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검찰은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까 대체?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검찰을 이제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은정 검찰총장 이런 태도 때문에 그렇게밖에 분석을 못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지규현 판사와 심우정 총장이 뭐 오래전부터 뭐 기획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 심우정 총장은 좀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자 이분이 이거를 모르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직이나 됐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게 명확히 써 있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도 그때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즉시 항고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그동안의 판례가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있는 걸 분명히 총장이 알고 있고 혹시나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은
항고를 하고 보는 조직이에요. 재판부가 판단해요. 재판부가. 그럼요. 자, 법원이 판단하고 뭐 위헌 소지 여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데 그걸 왜 검찰이 판단을 하는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심지어 대법관인 그 법원 사무처장인가요? 그분. 그 법원 행정처장.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에요. 그분도 대법관. 그렇죠. 대법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인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심은정 검찰총장은 자기가 왜 그걸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니 검찰개혁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찰을 완전히 뭐 없애버리자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문적인 수사 조직이 있어야 하되 일단은 검찰 무소불위의 이 권력 뭐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따로 또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좀 너무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어제 헌재 판단이 있었죠.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권 기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각이 나오면서 법률 위반이 전혀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첫째 우리가 눈여겨볼 법률 위반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탄핵을 시킬 만큼 엄중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기각의 요소인데요. 그 부분은 뭐 헌재가 판단한 거니까 존중하고 다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줄탄핵 하면서 탄핵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근데 어제 분명히 재판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무리한 탄핵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탄핵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탄핵이 문제가 있다 뭐 줄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명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치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탄핵이 뭐 8번인가 몇 번 이제 다 기각이 됐으니까 이게 책임을 져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비유를 들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하는 일이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해서 100% 승소했습니까? 중간에 패소한 거 많죠. 대법원까지가 패소한 거 많습니다. 그럼 검사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죠? 검사가 기소해서 패소했어요. 뭐 옷을 벗습니까? 아니면 그럼 그것도 줄기소라고 그래서 줄기소해서 패소했으니까 당신 옷 벗어. 아니면 검찰 징계 이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법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로 탄핵이라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놨고 그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걸 헌재에서 판단해서 뭐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 번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검찰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패소 몇 번 하면 그만해야 돼요 기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저는 법에 규정돼 있고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에 없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검찰은요. 이거 패소하면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문회하고. 그래가지고 내다 보니까 강제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강제 수사가 없으니 제대로 많은 증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아니면 그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 내용 갖고 이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줄탄핵이니까 문제다, 탄핵이 몇 번 기각됐으니까 문제다. 이런 논리로 따지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은 뭐라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탄핵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하대요. 왜냐하면 비상계엄한 이유가 탄핵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런 논리로 따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참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서 들을 겁니다. 어제 사실 관심이 많이 간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 기각문에도 이게 결정문에도 보면은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자, 여기 뭐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돈봉투 사건 어제 이창수 지검장이 또 인터뷰를 했던데 앞으로 뭐 적극 수사하겠다. 해왔던 네. 대로 그대로 하겠다. 예. 네. 해왔던 대로 하겠다라는 말이 좀 거슬렸는데 네. 이창수 지검장이 뭐 명품백 수사라든지 주가 조작 혐의 이걸 다 무혐의 처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혐의 처분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니 그때도 수사팀을 그러니까 원래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예. 그 수사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들어가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론을 무혐의를 내렸어요.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만약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출장 가서 수사를 합니까? 출장 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무혐의 처리를 했어. 아니 심지어는요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로 활동했던 손모 씨 같은 경우에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또 손해까지 봤어요. 돈을 투자하고 나서.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익 받잖아요. 23억 이익을 받고. 네. 그런데도 처벌을 안 해요. 전주로 활동하면 방조 혐의라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제대로 써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진짜 여러모로 뭐 어딜 봐나 이 독점된 이 권력 이걸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워낙 조직도 검찰에 비해서 워낙 왜소하고 일단은 뭐 예산도 확실한 예산도 부족하고 확실한 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게 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좀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오늘 또 행사를 했는데 참 뭐 위헌성이 상당하다.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다 이 권한대행 취임한 지 한 2개월 돼 가나요? 그런데 벌써 8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사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참 우스웠습니다. 우스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은 지금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 내렸잖아요. 임명 안 한 거.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누가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 아닙니까? 아니, 헌재에서 만약 재평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다. 결정 내렸잖아요. 그럼 법을 따라야죠. 본인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디다가 위헌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법이나 따르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본인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위헌적이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한 거 다 국민의힘 요청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특정 정당에 치우치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논리도 다 국민의힘하고 비슷해요. 하는 말의 논리가.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겁니까 대체?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 여러 수사들 여러 선거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래요. 아니 명태균 씨가 개입된 게 많으면 다 하는 거죠. 그게 많은 게 뭐가 문제인 거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논리가 맞지 않아요. 본인도 법을 안 지키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냐고요. 본인이 위헌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뭐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했다. 그동안에 이제 회사에 충실할 의무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주주까지 확장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투명화 된다, 기업 구조 개선된다 환영을 했고 여당에서는 이제 기업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반기업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기의 직을 걸고 거부권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저 검사 때 하던 그 버릇 마음대로 하던 저 습관 나온다 하면서 또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간단히 하죠. 저는 권성동 의원도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저는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제가 그냥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제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이 투명해야 되고 증권시장이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는요.
모든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재벌 중심 또 그 족벌 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문 경영진을 내세우고 소유주들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서 이익만 갖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회사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고 이러면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사들 같은 사회이사들도 자기 잘 아는 사람 또는 뭐 연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견제를 못하게 만든다는 그렇죠.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주들이 이걸 감시하기 주주에 대해서 충실히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이사들이 이제는 또 꼼꼼하게 회사를 들여다보겠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리는 있는지 없는지 또는 대주주가 어떤 전횡을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나쁜 거죠 대체? 회사 아니 기업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이 좀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비리 없이 운영되는 거 이걸 원한다면 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복형 금감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당리당략이에요. 저는 이게 정쟁의 그걸 삼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감원장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법이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감원에서 그분이 활동하면서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지지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요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정말 그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길이에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분명히 그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걸 찬성을 했거든요.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네. 이거 뭐 그리고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이건 이미 다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주식시장도 또 한 단계 또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막는지 오로지 친재벌. 네.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률,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네, 6시 29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의성군 소식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날 산수유 꽃처럼 산뜻한 남자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산수유를 닮은 따뜻한 남자. 자, 3월 의성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성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자로 본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후 신청하시면 3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시는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0만 원의 지역 화폐를 받으실 수가 있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예. 30만 원 받으시고 의성이 지금 또 버스 요금도 전면 무료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하시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시기에 딱 좋은 시기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의성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예, 의성군에서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25년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창업 기초 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 CEO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를 둔 청년입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1:1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청년들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3월 23일까지입니다. 23일이면은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접수한다는 거 자세한 사항 의성군청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죠.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예.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남자 컬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대회 날짜는 이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여기서 좋은 성적 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기서 6위 이상을 달성하면은 내년에 2026년에 있을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크네요. 여기서 6위 이상만 하면 다음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 국가대표가 다시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의성군 하면 또 예부터 씨름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2025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를 유치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의성군이 씨름에는 또 명문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씨름 대회인 2025년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를 이제 의성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 유치는 씨름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성군이 전국적인 스포츠 문화 축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네,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언제부터 열리나요? 예, 대회는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 25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의성군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또 의성문화재와 의성특산물,
관광지 안내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씨름이 뭐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의 중요한 또 자산이니까요. 11월부터 열리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말 그대로 봄이 이제 완연히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또 의성 산수유 꽃맞이 행사가 있잖아요.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예, 봄마다 찾아오는 2025년 첫 봄을 알리는 의성군 산수유 꽃맞이 행사를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 마을에서 3월 22일 토요일부터 3월 30일 일요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올해 첫 꽃놀이 의성에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죠. 예, 산수유꽃 축제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주말까지 9일 동안 열립니다.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의성군 유튜브 공모전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2025년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기간은 25년 3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유주제입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총 상금은 1,500만 원이고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성군 유튜브 공모전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이 좀 넉넉하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의성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번 주에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도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임시회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놓고 이철우 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성만 의장의 태도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대립각 세웠던 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전해주셨잖아요. 그 맞습니다. 행정 통합을 이제 박성만 의장이 아주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이가 좀 굉장히 껄끄러운 줄 알았는데. 네. 또 두둔하는 발언을 또 임시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만 의장 임시회 개회사부터 현재 내란 사태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경북도 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면서 따로 이 발언 시간을 따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개회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한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이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다.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좀 헌재 비판한 내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경북도 의회가 경상북도의 집행부와 뭐 절차적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국민의 각성과 행동에 달려 있다. 이 경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이 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었거든요. 이런 행보에 스스로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또 언급했는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북 지역의 각종 국책 사업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때문에 이 개회사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는 좀 짚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3가지. 개회사의 좀 3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예, 어떤 점이 좀 걸렸습니까? 네,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게 불공정한 과정이 파국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결과 자체를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결과 자체를 좀 문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국민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는데 이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에 나서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의 경력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모를 불상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하는 의회가 할 역할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행동을 강조한다는 부분이 자칫하면 또 선동으로도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이 지방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조치에 포고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포고령에 보면 지방의회 활동도 모두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고령 1호 있죠?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지방의회가 이에 대한 항의도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 지방의회가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좀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회 의장의 정체성에 맞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 과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국책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박성만 의장도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이야기인즉슨 탄핵이 인용되면 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경북도 의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또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이 더 이상 여당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 모두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쏠리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이 국회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경북도 의회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경상북도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제가 이런 한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경북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아, 도청 직원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럼 하기야 또 만약에라도 뭐 조기 대선 열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글쎄요, 경상북도 지사 그렇죠. 도의회 의장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지원해주기 힘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도청 직원들 얘기란 말씀이시군요. 이게 특히 국책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걸 보면 크게 뭐 2가지가 좀 다뤄졌습니다. 하나는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시추 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올해 경북에서 치러지는 에이펙 정상회의인데 이게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북부 지역은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하루만 열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와 다양한 이 수만 명의 각국의 부처 관계자, 민간 기업의 기업인들까지도
참여합니다. 예. 네, 때문에 여러 부대적인 효과, 예를 들면 이 관광이죠. 경주만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마음만 먹으면 경북도 내 그 안동은 특히나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열리는 곳은 경주지만 주관은 사실 외교부가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연일 이 탄핵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옹호 입장을 내고 있고 여기다 이 박성만 도의장까지 나서면서 경북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저도 취재를 좀 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 명의로 청장을 발송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직위가 정지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청 직원들이 야당 쪽 의원실과 연결하려고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게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때문에 제가 야당 의원실 쪽 관계자들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철우 도지사가 지금 행보를 보면 에이펙 유치 안 하겠다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행보가 맞는가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긴 최근에 우리 경북 도민들 시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정치 행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그 도지사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에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그 각하 발언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회사를 좀 살펴봤고, 자, 박성만 의장이 이철우 지사의 집회 참석을 두둔하는 얘기는 또 언제 나온 거죠? 네, 개회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중간이었습니다. 의사 일정 안건 순서를 처리하는 중에 갑자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회의 중에 회의가 끝나고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안건 상정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집회 장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조사가 의뢰됐다는 뉴스를 보고 지면을 통해서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통탄을 금치 못했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21세기 홍길동 정도 아니고 이 기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국가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게 이 기가 막히는 나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분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도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애국가를 불렀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애국가 맞습니다. 그 가사 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고 또 도지사는 또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걸 좀 의무를 좀 해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서 동대구역에서 열렸던 거기서. 집회 때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을 했고 연단에 올라서 짧은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박성만 의장도 함께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애국가 부른다고 고발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럼 나도 애국가 부르면 고발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대규모의 정치 집회 장소에 참석을 해서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고요. 이철우 지사가 이 집회에서 애국가 부르기 전에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해야 하는 의회가 나서서 두둔한다? 이게 정식 안건도 아니고 맥락도 조금 뜬금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박성만 의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는 분들이 있고요. 박성만 의장이 이렇게 나서는데도 좀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살짝 짐작은 좀 갑니다만 사실 우리 도민들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고 그 박성만 의장이 행정통합 그 이슈가 있을 때만 해도 충분히 그 이철우 지사를 비판을 했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견제 입장 분명히 했고 그런데 이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런 거 좀 의아한데요. 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뭐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박성만 의장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념이 강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념, 신념이다. 네,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어제 나왔던 이 대법원 판결이죠. 이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과 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박성만 의장이 지역구가 이 영주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2월 말 안에 박남서 시장의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영주시장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박성만 의장이 도의원은 벌써 5선이고 지난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인 즉슨 이 도의원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만 의장이 만약 2월 안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본인이 의장직을 던지고 1년만 하고 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원 중에 의장을 뽑아놨더니 시장 선거 재선거 한다고 뭐 의원직을 그만둬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박성만 의장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3월 달에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됐는데 이 박성만 의장의 정치 이력을 보면 처음에 첫 선거 출마가 신정당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소속, 다시 한나라당, 다시 무소속, 다시 친박연합, 다시 무소속,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걸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박성만 의장이 완전한 주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지금까지 5선 했는데 지금 무소속이 3번인가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3번. 3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뿌리는 국민의힘인데. 네. 이걸 보면 만약 이 재선거가 치러지면 도의회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오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고 그렇다면 이 박성만 의장에게 남은 것은 이 국민의힘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이 본인이 그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자꾸 복당을 반복했던 것에서 오히려 용이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당에 충성하는 그리고 이철우 도의사 입장에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이면이 있었군요. 영주시장 선거 내년에 이제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공천받기 위해서 이제 존재감 뿜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군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과연 우리 경상북도의 국책 사업이나 이 도민들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 좀 씁쓸한 게 뭐 비단 박성만 의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국민의힘의 그 중진 의원들 지도부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식 밖에 이런 언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